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책을 꼭 가을에만 읽어야 되나요? 휴가를 떠나는 대신에 책을 읽는데요. 제가 하루 만에 읽은 책 한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자서전입니다. 90평생에 내가 배운 것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책임과 열정을 가진 한 노 정치인이 수없이 만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바흐에서부터 고흐까지 예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오롯이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이야기도 담그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슐츠 전 국무장관, 모 대통령과 등소평, 이 파란 눈에 이방인 눈에 비친 중국의 굴기를 미리 예고했었다는 이 노 정치인의 수레. 이 모든 것을 하루 반만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인 갖는다는 것도 참 복인 듯하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가 핵심입니다. 일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이 명석을 깔아드려도 질문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명석 깔아드릴 때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8월 27일 전당대회 앞두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내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론. 아니다. 나오면 안 된다. 은퇴해라. 당권 주자들은 긴장하는 모양새고요. 전당대회와 함께 국민의당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와 4부 팩트 정면 승부 출연 시간입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을 일시 중단했죠. 자, 탈원전이 맞느냐? 아니다. 원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탈원전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매번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의 특색을 담은 경제 정책들이 나오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서 좀 일관되고 한 30년, 40년 계속 이어져 오는 경제 정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들은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득과 일자리를 내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 소위 말하면 포용적 성장, 또 경제 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이것을 모두 다 담아서 하는 이야기겠죠. 분배를 통한 성장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문위원회는 해산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민께 보고 드리고 다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는데 소득은 높이고 일자리를 내서 성장을 이끄는 사람 중심의 경제, 사실 사람에다가 이제 마크가 포인트가 찍히는데 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2.6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단순히 기조 정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네. 크게 어떤 경제를 보는 가치관 뭐 이런 것 전반이 크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개발연대 모든 돈과 사람과 정책과 세제와 하여튼 제도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왔고 그것은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에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차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제조업 생산 시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기업의 고용이 줄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네. 이러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고갈된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수출 기업은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성장해 나가지만 예. 중소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이 우리 경제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 경제라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이 뭘까? 저는 그냥 아주 쉽게 기업 중심 경제를 우리가 해온 게 아닌가. 비즈니스 프렌들이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자는 거죠. 네.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당장 임금으로 물론 이제 직접 고용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서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도 써야겠지만, 네. 의료나 또 보육이나 교육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써서 네. 국민들에게 쓸 돈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제 밑바닥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사실 투자를 제대로 국내에다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계속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기에는 이제 너무 인내심의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중소자영업자들과 또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을 더 늘려서 그것이 어떤 국내 소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좀 더 가능하게 하자. 이런 어떤 정책의 큰 변화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지갑을 좀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네. 찾아서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왔던 우리 네. 근로자 노동자들의 지갑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게 네. 네, 사람답게 맞습니다. 살 수 있는 성장, 사람 중심 네, 경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복지라는 게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땅 파서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거두어서 결국 그 세금을 잘 쓰는 것이 결국 복지라는 이름의 소득 분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 조세 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론인데요. 그렇죠. 중부담 저는 두 가지- 중복지로 가야 되겠죠. 뭐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어떤 방향, 두 가지 네. 축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공평과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가지 감면제도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기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이 세제가 작동을 해왔고요. 오히려 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간접세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세부담이 좀 무겁게 이렇게 세제가 작동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왜곡된 이 세제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것과 함께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이후 또 9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이 돼서 네. 이분들은 정말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자 가운데 48%가 면세점이한데요. 네.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서 이분들도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민 증세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서 세금 좀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 네. 그러면 자연히 세부담은 늘 수가 있겠죠. 예. 네, 부담률은.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네. 운전면허증을 쉽게 따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 운전면허증을 쉽게 따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차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차를 사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점 형태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네. 네.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결국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아까 순환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공평과세도 좋지만 거래 행위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네. 다 갖추어져야 되는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정거래가 어떤 소비자와 네. 또 생산자 사이에서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 기업과 기업 간에 네. 또 굉장히 이 공정거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저는 받쳐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세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이라 그럴까요?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경유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청와대는 경유세 인상 없다 그랬다가 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또 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께서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믿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일관되게 예. 서민 증세는 없다는 게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그 판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조세제도가 상당 부분 본래의 취지, 조세제도는 누진제가 본래 정신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예. 사실 누진제의 정신이 굉장히 퇴색해 왔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예. 그러면서 조세제도가 굉장히 왜곡돼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겠다. 예. 좀 왜곡된 걸 바로 잡아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서민 증세가 아니고 대기업 그다음에 초고소득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는데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당시 중부담 중복지 공약 이거를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복지의 청사진과 필요한 재원 마련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에서 조세 부담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대 과제 178조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선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법인세 25% 올리고 돌려놓고 또 3억에서 5억 정도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소득세를 42%로 올리고 이게 178조 세원은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말고요. 예.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숫자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만. 네. 해마다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연간 10조에서 14조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5년에 한 6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또 탄루세금의 어떤 추적해서 과세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은 네. 세입으로 해서 아까 60조 포함해서 한 83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세출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끼고 전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재량 지출은 한 10% 정도 구조조정을 해서 네. 그것이 아마 또 한 60조 원 정도 네, 마련할 그 수 정도입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전달책의 의무 지출은 이제 예를 들어 복지 비용 같은 경우는 의무 지출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전달되면서 누수되는 것, 또 중복 지출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10% 구조조정 포함해서 60조 원 정도 될 거고 네. 나머지가 이제 주택 도시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이나 전력기금이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그게 한 3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187조 정도는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제 추계를 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은 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위해서라면 네. 세제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자본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네. 상속세라든지 또 이런 부분 고소득세 소득 부분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 말입니다. 네. 이거 대기업에서 하청기업들, 그다음 원청기업이 제2하청기업들에게 이 제대로 원가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압니다. 30명 이하 기업들에게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는 사람을 안 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이제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정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상됐던 문제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이 비용이 늘어서 예.
채용을 안 할 것이다. 인원을 줄일 것이다. 이런 건 다 예상됐던 문제들 아닙니까? 예. 근데 예상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 외국인 근로자와의 문제, 네. 또 하나는 이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을 기본급 플러스 얼마로 해놓으니까요. 그렇죠. 연봉이 몇 천만 원 되는 분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사례가 네.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네. 논의가 좀 필요하고 예. 사회적 합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추가적인 정책들을 많이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사회 전반에 네. 조금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